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익가치 평가 부분을 하기 위하여 프리 캐시플로우, 즉 투하자본이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엑셀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시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자, 먼저 영업수익, 매출액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리 다 숫자를 넣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밑에 보시면은요. 먼저 시장 규모를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어떤 회사의 예를 그냥 들은 거예요. 아주 그 가상의 회사를. 시장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0, 1200, 1500, 2000, 3000. 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출 추정은 전체 시장의 10%가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10%가 아니라 한 3년 차부터는 11%로 늘어나 11%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2%까지 늘어나라고 한다면 만약 이렇게 숫자를 바꿔놓으면 우리의 매출 추정은 바뀌게 되죠. 근데 이런 시장 점유율의 증가라는 거는 그냥 느닷없이 그냥 나의 의지만으로 무턱대고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사의 현황 파악입니다. 회사에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켓 점유율을 점점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파이낸스적으로 예를 들면 돈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더 쏟아 부을 수 있어. 마케팅에 프로모션을 더 할 수 있어서 우리 마켓 시어가 10에서 11, 12로 늘어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 고용한 인력이 있는데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의 마켓 시어가 늘어날 거야 라든지 이런 그 회사의 현황에 근거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영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매출 추정이 됩니다. 즉 거시에서 출발해서 미시로 온다. 그러면 이제 매출 추정이 이렇게 이 첫 번째 칸이 필인이 되고요. 자, 그럼 영업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영업 비용은 거시에서 미시로 오는 것보다는 회사 자체 내의 과거의 행태에서 찾아내는 게 보다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시에서 갖고 오면은요. 일반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이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원가율 비용이 발생한다. 원가율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우리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 이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내부에 아주 고유한 스페시픽한 능력과 어떤 강약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찾아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변동비율, 고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비는 회사의 비용 중에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퍼센트로. 예를 들면 원재료 비율 이런 거겠죠. 많이 팔려면 많이 사야죠. 그죠? 유통기업이다라고 치면 내가 많이 팔려면 많이 사야 되니까 원재료 비율, 재료 비율, 구매 비율, 구매를 하기 위한 그런 원가들 이런 것들은 구매 원가들 이런 것들은 매출액의 변동 그러니까 그대로 비례하죠. 몇 퍼센트 거의 일정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구매 가격이라는 게 변동하지 않는 한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동 비율이에요. 그럼 변동 비율이 우리 회사의 변동 비율은 50%더라 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 회사의 과거 5개년, 10개년 과거 그 재무제표를 쭉 보고요. 거기서 손익계산서에서 쭉 보면 거기에 변동비가 대강 한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유지가 됐다라는 게 거의 나옵니다. 물론
과거 숫자를 보면 들쭉날쭉해요. 50%였다가 60%였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변동하는 거는요, 그 회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느 해에는 태풍이 와서 갑자기 도로가 유실돼서 운반비가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들, 아주 앱노멀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요소들을 막 제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미친 효과들을 탁탁탁 제거해내면 대략 우리 회사의 변동비가 한 50% 된다, 뭐 몇십 프로 된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죠. 그게 여기 50%예요. 그 다음에 고정비. 고정비는 그거 아닙니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 따라 느는 게 아니라 늘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관리 인력들의 급여 같은 거죠. 대표이사 급여, 관리 인력 급여. 회사의 매출이 는다고 따라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늘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들.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어차피 그 유형자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하니까요. 또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이겠죠. 자기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료, 임차료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비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 이 회사의 고정비는 대략 1년에 30 정도 된다. 이것도 과거에서 갖고 온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추정해내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영업비용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식이 보이시나요? 이 식을 보면 여기 매출액에서 100에서 곱하기 변동비율 50% 플러스 고정비 3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이죠. 변동비가 50, 100에 비례해서 50% 50이고 거기에 고정비 30 더하니까 80. 그 다음 해에는 매출이 120으로 추정됐으니까 변동비는 그거의 반 60, 거기에 고정비는 늘 매년 똑같은 거니까 30, 90.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쭉 미래까지 추정을 하니까 각 연도에 영업비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차감하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있죠. 자, 영업택스.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세율이죠.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유효세율. 20%다. 20%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세율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면 이 정도의 공제를 받으니까 대강 유효세율이 몇 퍼센트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세율이라는 걸 이제 계산해내는 건데, 과거과에서 그거에 따라서 20%라고 이제 추정이 되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고요. 그걸 차감한 게 이제 노플렛 또는 노펫 세후 영업이익이 되겠죠. 자, 이게 미래 추정입니다. 미래 회계 추정이 완료된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조정을 한다 그랬죠. 하나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이거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얘네들이 요 영업비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업비용 안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거의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저 고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비 30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현금의 유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 해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해줍니다.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어차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내역연수가 얼만큼 되니까 1년에 한 어느 정도씩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발생한다라는 게 뭐 과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그것만큼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 순운전 자본 증가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제 추정을 해서 집어넣는데요. 순운전 자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의 매출이나 비용이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채권이 늘어나겠죠. 또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재고도 더 많이 살 거잖아요. 재고 자산 규모도 증가해요, 보통. 또 비용이 많이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우리도 외상으로 물건을 많이 사야 되니까 매입 채무도 증가합니다. 주로 요 세 개에 의해서 결정돼요.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가 회사의 영업 규모가 늘면 따라서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는가를 가지고 이걸 추정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사들이 나가서 이걸 추정할 때는 그 회사의 과거 평균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우리 예전에 다 배웠죠.
매입 채무 회전율을 계산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회사 영업 이 매출액이나 비용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만큼 증가합니다. 라는 거라서 그 증가분만큼을 여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 계산, 그 테크니컬하게 계산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매출 규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업 규모가 증가하면 손해전 자본도 따라서 증가한다. 아이고,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즉 투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만약에 그 특별히 회사의 규모를 확 늘리는 대규모 투자, 뭐 공장을 늘린다거나 뭐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뭐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반영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3년 차에 우리가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 그러면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입되는 유형자산에 투입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여기다가 그만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늘어나면 그 이후에 감가상각비도 늘겠죠. 2배로 늘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똑같은 게 하나 더 늘었으니까 감가상각비도 늘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반영이 되는데 아무튼 자본적 지출이 막 그런 정책이 있다면 거기 반영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보통은 감가상각비만큼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만큼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만 했습니다. 무형자산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감가상각비만큼 거의 재투자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큼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형자산은 자기 내용연수만큼 가치가 줄어들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영업에 투입되거든요. 유형자산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근데 내용연수 5년이에요. 5년 후에 그러면 제로가 돼요. 그럼 제로가 되면 회사 영업이 서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1000만큼 투자가 자본적 지출 1000만큼 일어나서 다시 늘려서 다시 5년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유형자산을 한 해에 다 구매하고 5년 쓰고 또 한 해에 다 구매하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롤오버 할 거죠. 다 쓴 기계장치는 새로 사고 또 새로 산 기계장치 또 되면 또 새로 사고 뭐 이렇게 회사의 재산이 많으니까 사실은 계속 이렇게 롤링 오버가 되다 보니까 대략 감가상각 된 만큼 회사의 자산 가치가 줄어든 만큼 회사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그 유형자산 그것만큼 재투자를 해서 더 늘려줘야 그 후에도 계속 그 영업 규모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가상각비랑 거의 유사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 회사가 몇 년도가 됐든 대규모 투자나 뭐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본적 지출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쭉쭉 고려하면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추정이 되면요, 그것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예요.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일단 할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제 다 헷갈리죠.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건 또 뭐야? 이런 거 헷갈립니다. 자, 먼저 자본 비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 비용은 여기 보시면 추정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추정 공식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칸은 밑에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칸은 타인 자본 비용이고요. 두 번째 칸은 우선주 자본 비용이고요. 세 번째 칸은 보통주 자본 비용이에요. 뭔 소리야? 자, 식으로 보면 되게 복잡하고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우리가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나눴잖아요. 외부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하나 이렇게 우선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사이예요. 우선주라는 건. 완벽한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요.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채권자도 아니고 우선주는 그 중간쯤 형태입니다. 회사에 이런 형태의 자본 조달이 많아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 또 우선주의 종류도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이라 해서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자본 조달 형태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형태가 됐든 회사에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아니면 그 중간 어정쩡한 형태로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자본을 조달해 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자본 비용이에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한 1년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내가 여기서 수익이 얻을 수 있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투자한 사람이 뭐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서 뭘 얻겠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내가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여기선 기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자본 비용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돈을 준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비용, 몇 퍼센트 정도의 비용은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타인 자본 비용. 우리 회사에 돈 꿔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은 되게 단순하죠. 간단하죠. 뭐냐면 이자율입니다. 회사랑 약정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회사한테 100억을 꿔줄 테니까 1년에 3%? 3억씩 나한테 이자를 줘. 그러면 1년에 3%가 이 타인 자본 비용이에요. 즉 타인 자본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준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 기대 수익률이 이자율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둘이. 그래서 그렇게 꿨으니까.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기 자본 비용이나 뭐 중간에 그 우선주 같은 어정쩡한 애들의 자본 비용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이 채권자들이 그런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듯이 회사에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한 주주로서 회사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도 기대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배당하는 배당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점점 무럭무럭 커져서 내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점점 상승할 거야.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합인데요. 주주가 원하는 수익은 두 가지죠. 채권자가 원하는 수익은 간단해요. 이자예요. 받고 이자 받는 거니까. 주주는 배당도 원하고 주식 가치 상승도 원해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돼 있든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얻는 수익률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자기 돈을 들여서 동네에 커피숍을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도 하나의 회사일 수 있죠. 커피숍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3억을 들여서 커피숍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3억 들여서 커피숍 만들면 이 커피숍에서 내가 딱 우리 동네 규모나 커피 수요 같은 걸 딱 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 것 같아. 1년에 1억 2천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 정도 날 거야 라는 거.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 그게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근데 자기 자본 비용은 주인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주인이 한둘도 아니고요. 물론 커피숍 같은 건 거의 한 사람이겠지만 동업비 있다. 그러면 동업자도 이 둘도 기대 수익률이 다르고요. 보통의 주식회사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이 각각 다른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간단해요. 회사와 그 채권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몇 퍼센트 줄게 오케이 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간단한데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이게 도대체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CAPM이라든지 APM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주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도 사고 막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무관리 영역이니까 여기서 다루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재무관리 경영학 재무관리 책을 찾아가지고 자본 비용 부분, CAPM, APM 이런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주주들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추정해내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냥 건너뛰어서 자, 어떻게 복잡하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만든 그 방법에 의해서 자기 자본을 계산해냈다라고 치죠. 자, 이 회사 주주들의 평균적인 자기 자본 비용이 몇 %다. 자, 그러면 이런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 혹은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기대 수익률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안다고 치면 그거를 평균한 것, 그것을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해요. 왜 그냥 평균 자본비용이라고 안 하고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하냐면 타인 자본 비용이 10%고 자기 자본 비용이 20%라고 쳤을 때 그냥 평균 자본 비용 그러면 15%죠. 타인 자본 비용 10%, 자기 자본 비용 20%, 평균 15% 이렇게 되는데 가중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는 타인 자본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이 타인 자본이야.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 조달 방법 중에 대부분이 부채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죠. 타인 자본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자본 비용이 10%에 가깝게 가겠죠. 왜냐면 타인 자본이 많으니까 이쪽에 반대로 타인 자본은 거의 안 쓰고 주주들의 비중이 높아요. 주주들의 비중이 훨씬 자기 자본의 비중이 높으면 자본 비용은 요 20%에 가깝게 갈 거잖아요. 그게 가중 평균이에요. 많이 쓴 건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아니라 많이 쓴 쪽으로 더 가중해서 평균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요 식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요 식을 잘 뜯어 보시면은 여기 쭉 보면서 잘 뜯어 보시면 가중 평균을 했다는 게 이래서 가중평균 됐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앞에 있는 게 타인 자본 비용, 그러니까 이자율, 요게 이제 우선주의 자본 비용, 요게 이제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몇 퍼센트 뭐 3%, 5%, 7% 뭐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여기 보면 V분의 B, V분의 P, V분의 S 이렇게 돼 있어요. V가 뭐냐? B 플러스 P 플러스 S예요. 규모, 타인 자본이 1,000억, 우선주 2,000억, 자기 자본 500억 그러면 3,500억 중에 1,000억, 3,500억 중에 2,000억, 3,500억 중에 500억 이렇게 그 차지하는 비중으로 여기다 곱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구체적인 식은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어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평균을 내는데 그냥 산술 평균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한 쪽에 더 웨이티드 그 가중이 돼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영어로는 WAC이라 그래요.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 Cost of Capital, 아마 그럴 겁니다. WACC, WACC라고 하는데요.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그런 의미예요. 회사에 자본을 조달해준, 회사에 돈을 투자해준 사람들,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어떤 형태로든 투자해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몇 % 정도 이 회사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고요. 자,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현금 이제 할인을 합니다. 아까 구했던 프리 캐시플로우를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해주는데, 자, 할인을 해준다는 의미가 뭐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100원을 갖고 있어요. 호주머니에 1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원은 시간이 지나면 100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죠. 100원을 여러분들이 100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1년 동안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테니까 100억이라고 치죠. 100억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억 원을 여러분들 집에 금고안에 그냥 두지 않겠죠. 이걸 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적어도 은행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100억 원은요. 1년 후에는 100억 원이 아니에요. 1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었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 3% 준다고 칠까요? 3%만큼 늘어서 1년 후에는 103억이 돼요. 그쵸? 103억이 됩니다.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은행에 넣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똑같이 100억이 있는데 은행보다 조금 더 좋은 투자안을 갖고 있어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을 잘 알고 있어서 저축은행에 투자를 합니다. 저축은행은 이자율이 높아요. 5%예요. 그러면 105억이죠. 1년 후에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요. 야, 첫 번째 사람은 바보냐? 왜 3%짜리를 넣어? 밑에 저축은행에 넣지? 근데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좀 위험하죠. 저축은행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적인 걸 선호한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거의 안 망하니까 일반 시중은행에 넣은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혹시 망하더라도 나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좋아 라고 해서 밑에 투자안을 선택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죠. 리스크가 높을수록 리턴이 높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저축은행보다 더 좋은 투자안이 있어요. 우리 그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에 투자하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을 것 같아요. 10%. 그러면 1년 후에는 110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 시간이 지나면 화폐는 자기의 그 가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100원이 미래의 103원 또는 105원 또는 110원이라는 얘기는 미래에 들어올 103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에게는 100원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 일반식으로 해볼게요. 100원, present value, 지금의 가치 100원은 가만두면 일반식이에요. 죄송해요. 일반식으로는 R, 수익률, R 만큼 플러스 돼요. 근데 이게 1년이면 이게 1년이고요. 2년이면은 한번 복리로 다시 붙죠. 그래서 이게 기간만큼 N승 되게 됩니다. 제곱으로. 1년, 2년, 3년 하면 요만큼 계속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퓨처 밸류예요. 미래에는 이런 가치가 되거든요. 이게 일반식이에요. 자, 이거를 이항을 해서 프레젠트 밸류를 좌변에 놓고 1 플러스 R의 N승을 이항을 해서 밑으로 보내주면요. 수학에서 하듯이 보내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예. 요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꿔주는 식인데 밑에 있는 1 플러스 R은 R은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건 없죠. 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플러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모는 항상 1보다 크게 돼 있고 1보다 큰 것으로 나눠주면 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양수를 1보다 큰 수로 나누면 무조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트 밸류가 퓨처 밸류보다 작게 돼 있어요. 더 낮아요. 항상. 왜냐면 1 플러스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1로 나누면 똑같죠. 뭐 100을 1로 나누면 100 똑같은데 1.1, 2로 나누면 점점 올라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라고 표시합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이런 말을 써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일반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퓨처 밸류는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고 프레젠트 밸류는 그거의 현재 가치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지금의 현금 흐름은 미래로 가면 스스로 화폐는 가치가 증가합니다. 프레젠트 밸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올라가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투자안의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은 지금으로 따지면 디스카운트가 돼요. 더 작아요. 근데 얼마만큼 작아지느냐는 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은 3%만큼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즉 이제 다시 제가 설명하면 이래요. 103억이 내년에 들어와. 근데 저는 은행 밖에는 이용을 안 해요. 절대로 은행 밖엔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년에 103억이 들어온다는 가정이라면 저는 이게 나한테는 100억의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100억을 1년 후면 103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래의 103억이 지금의 100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만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103억이 들어온다고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그거를 근거로 쓸 수 있는 돈은 100억이에요. 자, 근데 저축은행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년에 105억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지금의 100억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5만큼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이 미래와 현재 간의 차이가 5예요. 자, 그거 말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은 10만큼 디스카운트가 돼요. 지금의 100원이 내년에 110이고요.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내년에 110 들어오는 게 지금의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만큼 디스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스카운트는 많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R, 디스카운트가 하는 R은 그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안에 따라서 이 할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어떤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할인하는데 1 플러스 요게 R이에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왜냐?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중평균 자본율은 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치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수익률을. 그러니까 고수익률, 마치 은행에 투자한 사람은 은행 수익률로 디스카운트를 하듯이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로 디스카운트합니다. 그래서 R 자리에 가중평균 아까 계산했던 WACC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쭉 할인을 하는데 5년치를 했잖아요. 5년치를 했으니까 5년 일단 기본적으로 5년치를 디스카운트해서 합치게 돼요. 그게 이쪽 부분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기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게 되고요. 이것의 합이 이 5년 동안의 5년간의 우리의 추정 기간 동안의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의 가치예요. 자, 이 뒷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뒷부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 기업이 5년 후에 망하는 게 아니니까 5년 후 그 이후의 가치는 뭐냐라고 하면 영구 현금 흐름이라고 했어요. 5년 차의 현금 흐름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가정을 그냥 해버린다. 보통 추정할 때. 그러면 5년 후부터 6, 7, 8, 9, 10, 11, 12는 계속 일정한 현금 흐름이 쭉 이어질 텐데 그거의 현재 가치는 뭐냐 하는 거에 그 공식이 요 공식이에요. 앞에 공식은 제가 설명드렸고 뒤에 공식은 이 무슨 수학에서 무한 등비 급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설명하자면 이제 길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 외울 필요도 없죠.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보고 그냥 쓰시면 돼요. 요 공식에 의해서 할인이 되면 그게 이 영구 현금 흐름, 즉 우리가 추정 기간 그 이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추정 기간 그 5년 동안의 현금 흐름의 가치와 그 이후 영구 현금 흐름의 가치를 플러스한 게 그 회사의 영업 가치가 됩니다. 총 투하 자본이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자, 이거 또 아까 했던 그 예를 요 앞에서 예를 보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이렇게 추정했다고 쳤어요. 이제 계산 이렇게 했더니 17, 25, 42, 63, 115가 됐습니다. 자, 17, 25, 42, 63, 115 앞에서 추정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런 현금 흐름이 추정된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12%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 회사에 투자한 타인 자본이건 자기 자본이건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계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12%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 한 12% 정도가 이 회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할인율이 되겠죠. 그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구 성장률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추정 기간의 현금 가치. 자, 요거 보면 요 식을 보면 위에 17 잠깐만요. 요 식을 보면 아까 그 우리가 배웠던 그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17 나누기 1 플러스 R 가중평균 자본비용 요거 12% 여기 12%입니다.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비용 12%에 이게 1년 후 현금 흐름이니까 1제곱. 그러면 그게 그 결과가 15예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요 식을 보면 D3 즉 2020년에 25만큼 들어오는 요 캐시플로우를 1 플러스 똑같이 이거는 C5니까요. 요거는요. 12%에 요거는 대신 2제곱. 2년 후니까. 2년치 2제곱 하면 그게 20만큼 돼요. 42도 그 공식에 의해서, 63도 그 공식에 의해서, 115도 그 공식에 의해서 디스카운트하면 15, 20, 30, 40, 6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들어오는 17억은 지금으로 따지면 15억밖에 안 되고요. 2년 후에 들어오는 25억은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디스카운트해서 20밖에 안 되고요. 5년 후에 들어오는 115억은 지금으로 따지면 65억밖에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캐시플로우는 지금으로 땡기면 할인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중평균 자본비용만큼 할인이 돼서 5년치 할인이 돼서 65밖에 되지 않아요. 이 추정 기간의 합,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시그마 프리 캐시플로우 나누기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n승 그겁니다. 이게 다 더한 거예요. 이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n승을 전부 다 더하면 요게 추정 기간 현금 흐름의 합이죠. 요걸 다 더하면 170이에요. 이게 5년치 현금 흐름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2023년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금 흐름이요. 이 아까 나온 요 공식, 이 뒷부분 공식을 이 엑셀에서 그대로 지금 제가 적용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하려다 보면, 이 공식을 집어넣으려 보면, 프리 캐시플로우 1 플러스 1, 이건 이제 6년 차죠. 그러니까 앞에 그 시트로 따지면 115억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게 115예요. 6년 차부터는 계속 115입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12%. 딴 건 다 알겠는데 G가 뭔지 모르겠죠. 이 G가 영구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115가 영원히 지속될지 아니면 115에서 1%씩 성장하면서 갈지 115에서 2%씩 성장하면서 갈지 그 일정률의 성장률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0% 그냥 115가 끝까지 간다고 본 거예요. 영구히 지속된다. 2024년부터는 그냥 115로 쭉 간다라고 가정을 0%는 그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그 영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바로 544가 돼요. 그러니까 추정 기간 5년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170이고 영구 현금 흐름 5년 이후 6년 차부터 앞으로 영원히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544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인 714가 이 기업의 영업 가치입니다. 영업 가치입니다. 자, 방금 전에 계산식에서 본 것들이 이겁니다. 5년치의 현금 흐름의 가치, 그 후 6년 이후의 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것의 합이 바로 그 기업의 영업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표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각 연도에 프리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하고요. 그죠? 그거를 현재 가치로 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디스카운트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한 게 바로 영업 가치가 됩니다. 영업 가치에다가 이 영업 가치는 결국 투하자본의 가치인데요. 투하자본이 창출해내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데요. 비영업 자산도 있다 그랬죠. 자산 중에는 투하자본과 비영업 자산이 있다. 비영업 자산은 그냥 미래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가를 적용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그걸 우리가 전체 자산 가치
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firm value 또는 enterprise value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가치라고. 거기서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해주면 나머지가 자기 자본 가치, equity value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시가총액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바로 수익가치법에 의한, 특히 수익가치법 중에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또는 지분가치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